네, 두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에는 비교의 문제를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교의 문제 중에 가장 간단한 두 그룹에 대한 비교, 모집단에 대한 비교, 또 두 모집단에 대한 모평균이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를 독립 2표본 T검정과 또 한 자료에 대해서 자료가 쌍으로 관착된 대응표본 T검정에 대한 것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과 세 번째 시간은 상관이라고 하는 상은 이제 서로 관은 관련성을 말하거든요. 서로 간의 관련성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T검정의 문제나 두 그룹의 비교나 상관 분석은 워낙 많이 여러 가지 분석에서 이용되는 기법이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자, 슬라이드를 넘기겠습니다. 상관 분석, 그럼 이제 영어로 correlation analysis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앞에 네 글자 CORR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야지 됩니다. 그 아래 여러분들 상관계수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먼저 예를 한번 보세요. 예를 보면 거기 지능지수와 학업성적에서 화살 표시가 양쪽 방향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또 알코올의 양과 맥박수도 화살 표시가 양쪽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에어컨의 예약 대수와 실제 판매 대수도 양쪽 방향으로 화살 표시가 되어 있고요. 광고비와 매출액도 양쪽 방향으로 화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상관 변수라고, 상관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x라고 하는 변수를 좌측으로 두고요. y라고 하는 변수를 우측에 둔다고 할 때 그것이 화살 표시가 양쪽 방향에 해당되는, 즉 1대1 대등한 관계 속에 분석하는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후에 배울 회귀 분석과 그런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는데요. 회귀 분석 같은 경우는 광고비에서 화살 표시가 가고 꺾기, 매출액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화살 표시가 일방향으로 되어 있거든요. 일방향으로 되어 있으면은 한쪽이 원인이 되고 다른 쪽이 결과, 반응이 되는 건데, 양쪽 방향의 화살 표시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1대1 대등한 관계다. 이것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지수와 학업 성적은 서로 관련이 있는가? 알코올의 양과 맥박스는 서로 관련이 있는가? 예약 대수와 판매 대수는 서로 관련이 있는가? 광고비와 매출액은 서로 관련이 있는가? 이런 엄청나게 많은 그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서로 간의 관련성, 즉 연관성이 있다고 하면 연관성을 수치화해서 표현하면 그 값이 얼마나 될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서로 간의 연관성을 계수한 것. 이게 이제 상관계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상관계수는 기본은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x라는 변수가 있다, y라고 하는 변수가 있다. x나 y는 둘 다 수치형 변수다. 즉 연산이 가능한 변수이다. 이게 연산이 가능한 변수 간에 있어서 서로 간의 관련성을 재는 척도인데, 어떤 관련성이냐면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직선적 관련성을 재는 척도다 이겁니다. 직선적 관련성을 재는 척도다. 즉 선형적 연관성을 재는 척도다 이런 겁니다. 곡선적 연관성을 재는 척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면 자료에 x가 광고비라고 하고요, y가 매출액이라고 해보세요. 그래서 그런 값들을 갖다가 거기 점으로 이렇게 표현해 놨죠. 그쵸? 자료값을. 그 점으로 표현해 놓은 걸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 점을 이렇게 산만하게 찍어 놓은 그림이잖아요. 산점도 스캐터 플롯이라고 하죠. 그런 점들을 잘 대변할 수 있는 선, 직선이 그려져 있죠. 그 직선을 우리가 찾아가는 건 이후에 배우게 될 회귀 분석에서 다루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직선을 그린 이유는 이 직선적으로 어느 정도 직선적 관련성이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직선을 표현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그래서 상관계수는 다시 정리를 할게요. 두 양적, 즉 수치 변수에 관한 관찰값들이 어떻게 얻어져요? 쌍으로 얻어지는 겁니다. 가로 열고 x, y 가로 닫고 이런 겁니다. 그럴 때 그 수치형, 쌍으로 얻어진 수치형 변수들 간에 있어서 선형적, 직선적 관련성 있는 정도로 측정한다 이런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성별과 지지하는 정당이라든지 어떤 지역과 선호하는 상품이라든지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없는, 연산을 할 수 없는 질적 변수, 정성적 변수에 대해서는 관련성의 정도를 측정할 수 없느냐? 있습니다. 그 관련성을, 연관성의 정도는, 질적 변수에 대한 연관성의 정도는
교차표 가로와 세로 표로 나타내죠. 교차표에 카이제곱 통계량을 이용해서 측정해서 해결을 합니다. 그것은 이후에 여러분들한테 범주형 자료 분석에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다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먼저 그 상관 분석에 있어서 이제 초반 단계에서 여러분들 보게 되는 거기 이제 산점도라고 하는 게 나와요. 앞서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스캐터 플롯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뭐냐면 두 변수 x, y 관측값을 쌍으로 얻었잖아요. 그것을 가로, 세로, 즉 2차원 평면상에 좌표점으로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래 뭐 A, B, C, D 또 E까지 그런 그림들이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 이것이 이제 산점도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산점도를 즐겨보는 이유는 두 이런 수치형 변수, 연속형 변수 간에 서로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 관계를 시각적으로 눈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런 겁니다. 즉 이렇게 x, y라고 하는 두 개의 별량의 자료를 기하적으로 시각적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매력인 거죠. 그래서 산점도를 그립니다. 그러나 변수들이 굉장히 여러 개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3차원 이상은 그림을 그리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짝을 지어서 이제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보면 이런 거죠. 서로 간에 얼마나 연관성이 깊은가, 또 선형성은 띄고 있는가, 자료에 특이한 값은 없는가, 또 자료들이 이렇게 군집성, 무리를 짓는 건 없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거기서 파악을 하는데요. 그림의 A부터 볼게요. 표현은 강한 양의 상관 이렇게 돼 있고, B는 강한 음의 상관, C는 직선이 아닌 관계, D는 상관관계가 없음, E는 군집성의 존재. 이렇게 5개의 그림이 여러분들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여러분들 첫 번째 A 그림을 보면 가로축 X축이 커질수록 그 점들을 보면 Y로도 이렇게 계속 커져가는 관계가 있죠. 그래서 X값이 커질 때 Y도 같이 커져가는 관계. 이것이 이제 플러스의 관련이고요. B 같은 경우는 X는 점점 우측으로 갈수록 커지는데 점들은 점점 뭐에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죠. 이것은 거꾸로, 즉 음의 관련을 띠고 있다, 이런 거고요. 세 번째 관계를 보면 점들을 이렇게 가장 잘 대변하는 추세를 그려보면 그렇게 곡선이 형태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직선이 아닌 그런 관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상관계수는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직선이 아닌 관계에서는 그렇게 유용치가 못합니다. 그럼 D를 보면은 점들을 보면 우측으로 갈수록 값이 커지는데 세로축 y 값을 보면은 변동이 거의 없죠. y의 진동폭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x 움직임에 y가 전혀 관련이 없게 움직이고 있는, 그래서 관련이 없다, 이런 거고요. E를 보면은 거기 이제 빨간 거로 표시되어 있는 게 있고 또 검은 게 있고요. 거기에 또 이상치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 다른 자료점들과 아주 독특한 특이한 값이 있는 걸 찾아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빨간 것들끼리와 검은 것들끼리 이렇게 무리를 져 있는 것 같죠. 군집화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이 군집성이 존재할 때 상관계수를 구하는 게 굉장히 간단치 않은 문제로 전개가 됩니다. 자, 이 앞에 있는 그림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산점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리해 놓은 것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변수 x, y에 대해서 관측값들이 쌍들을 2차원상의 좌표점으로 우리가 그린 거다. 시각적으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그럴 때 여러분들 상관 분석은 x, y가 양쪽 방향의 화살 표시라고 했고요. 회귀 분석은 x에서 화살을 써서 y가 화살을 맞는 일방향의 화살 관계라 그랬죠. 그래서 상관 분석이라고 하는 건 양쪽 방향에 오는 x와 y의 연관성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고요. 회귀 분석같이 x에서 화살을 써서 y가 맞는 거는 x가 광고비고 y가 매출액이라고 할 때 광고비를 늘렸더니 y 매출액이 늘어났더라. 그러니까 y가 결과가 되는 거고 그 원인은 광고비를 늘린 x가 되는 거죠. 이런 걸 원인과 결과와의 관계, 그래서 인과관계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상관 분석이나 회귀 분석은 변수들 간의 이제 직선적 관계, 직선적 연관성 상관 분석, 직선적 모형화 회귀 분석 이런 거죠. 기초에서 연관성은 상관 분석을 말하고요. 인과관계는 회귀 분석을 말합니다. 기법이므로 분석에 앞서서 산점도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관계 패턴을 보이는가 살펴보는 건 굉장히 유용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산점도를 통해서 검토할 사항은 자, 첫 번째 거기 있죠.
직선 관계라는 거예요. 상관계수를 구했더니 0이어도 의미 있는 비선형 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 x랑 y랑 이런 값을 해봐요. x가 마이너스 2일 때 y는 4,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1, x가 0일 때 y는 0, x가 1일 때 y는 1, x가 2일 때 y는 4. 이거는 y 이꼬르 x제곱 관계잖아요. 곡선 관계. 그래서 관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상관계수를 구해보면 0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관계수가 0이어도 의미 있는 비선형 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앞에 그림에 C 보면은 비선형 관계 봤죠? 그런 비선형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전체 데이터를 이용해서 상관계수를 구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 즉 직선적 관계에만 관심을 둬야 된다. 이런 거죠. 또 특이값은 일반적으로 대부분 자료의 패턴과 다른 그런 관측치고요. 상관계수 식을 보면 그런 특이값들은 상관계수 크기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때로 이 데이터가 가진 특수한 정보 이런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 군집성과 관련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이것은 되게 쉽지 않은 얘기고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요. 상관계수라고 하는 것의 애초 출발은 뭐냐면요. XY 데이터가 쌍으로 얻어질 때, 즉 모집단이 하나예요. 모집단 하나로부터 데이터가 쌍으로 얻어졌다는 가정하에 두 수치형 변수 간의 직선적 관련성을 재는 칙도입니다. 데이터가 만약에 앞에 이와 같이 두 개 이상의 군집으로 구성됐어요. 그렇죠? 붉은색, 검은색. 구성된 모집단에서 데이터가 얻어졌다면 XY의 서로 간의 관련성의 정보와 그 두 개 군집, 집단 간의 차이가 섞여버립니다. 그래서 상관계수 본래 의미를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군집화되어 있을 땐 군집별로 따로 상관계수를 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되게 복잡한 식이 나와 있죠. 복잡한 식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됩니다. 먼저 아래쪽에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보세요. 벤 다이어그램을 보면은요. 거기 SX라고 되어 있는 왼쪽 타원형 그림을 저 한 상태라고 해보세요. 우측 그림을 저희 집사람은 성이 이씨입니다. 리씨라고 해보세요. 가운데 겹쳐지는 부분이 둘이 공유하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왼쪽이 한 상태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움직임이고 저희 집사람은 집에서 다른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움직임이 있고 제가 집에 들어가면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TV를 같이 보고 이렇게 공유하는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원래 가운데 있는 공유하는 움직임이 많아야 XY가 관련이 깊은 거죠. 그건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유하는 움직임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그걸 공분산이라고 하는 거죠. XY의 공분산. XY의 공분산이라고 하는 것이 식으로 보면은요. X의 편차, 즉 XI-X바 곱하기 Y의 편차, YI-Y바. 그걸 곱해서 쫙 더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자료수 빼기 n 빼기 1로 나누면 우리 여러분들 아는 공분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질적으로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공유하는 움직임 공분산이 200이다 그러면 그게 도대체 얼마나 관련이 있는가를 말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전년도 100원 하던 게 올해 110원이 됐어요. 어떤 물건의 가격이. 그러면 전년 대비 10% 올랐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죠. 그렇죠? 뭐와 비교해서 바라보면 되게 문제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뭐냐면 한 상태 그리고 우리 집사람 각각의 움직임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둘의 공유하는 움직임이 얼마나 되니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잖아요. 각각의 움직임에 비교하여 둘의 공유하는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되니 이런 거죠. 기호로 보면 SX 곱하기 SY 분의 SXY가 되는 거죠. 이러면 이 값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딱 떨어집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관계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그 식을 보세요. 이제 이런 SX 그럼 한 상태의 움직임, SY는 저희 집사람의 움직임 분의 SXY는 둘의 공유하는 움직임이죠. SX는 거기 여러분들 분산 구하는 공식 알 거예요. 루트 씌우면 되고요. SY도 분산 구하는 공식에 루트 씌우면 돼요. 공분산은 그 편차를 제곱하지 않고 뭐예요? xi-x바 하나, yi-y바 하나죠. 그치?
그리고 n-1로 나눴어요. 우아래 n-1을 다 약분하면 맨 우측식이 나오고 이것이 상관계수 구하는 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외울 필요가 없죠. 외울 필요 없어. x의 움직임과 y의 움직임 각각 그 움직임에 비교하여 둘의 공유하는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되는가 이런 거죠. 거기 중간에 보면요.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 거꾸로 완벽한 상관, 1.0은 양으로 완벽한 상관인데 많은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상관계수가 몇 정도 되면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거죠. 그것은 표본 크기와도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적 기준이 없습니다. 근데 굳이 졸릅니다. 그래도 뭐 대충 가이드라인이라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할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적정한 표본 크기에서 마이너스 0.2에서 0.2 사이면은 상관관계가 뭐 크게 없다. 0.5 정도 되면은 그래도 플러스의 관련성이 있다. 0.7 이상이면 개인지 양의 상관이 높다. 또 마이너스 0.5면 음의 상관, 마이너스 0.7보다 더 작으면 마이너스의 음의 상관이 굉장히 강한 편이다. 뭐 이런 정도의 그냥 절대적 기준은 아니지만 적정한 표본 크기에서 그냥 통용될 수 있는 수준은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들어갈게요. 상관계수의 개념적 의미와 활용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공분산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두 수치형 변수 사이에 관한 공유하는 움직임, 연관성의 측들로서 두 변수가 공유하는 변이의 양을 나타낸다. 거기 가로에 보면 뭐예요? 식을 보면 알지만 xi-x바가 음수고 yi-y바가 플러스면 마이너스 값을 갖죠. xi-x바 편차가 플러스고 yi-y바가 플러스면 플러스 값을 갖죠.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공분산은 무한대까지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x가 증가할 때 y가 따라서 증가하거나 x가 감소할 때 y도 따라서 감소하면 공유하는 움직임이 플러스가 되고요. x가 증가하는데 y는 거꾸로 줄어든다든지 x가 줄어들 때 y는 거꾸로 증가하든지 하면 공유하는 움직임이 음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x, y가 그런 체계적인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관계가 전혀 없어요. 그럴 때 공유하는 움직임은 없습니다. 앞에 벤 다이어그램에서 겹치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부부로 말하면 별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0입니다. 0. 그래서 공분산은 제가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변수를 측정하는 단위에 의존하죠. 그리고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아서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지를 말하기가 굉장히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x의 움직임 sx 곱하기 y의 움직임 sy의 각각의 움직임에 비교하여 공유하는 움직임 sxy를 하면은 우아래 전부 단위가 생략이 되죠. 그렇죠? 그 측정 단위에 의존하지 않는 그런 순수한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값은 바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두 변수가 가지는 변이, 표준 편차의 크기에 비하여 공유하는 변이, 양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게 우리 상관계수의 기본적인 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십시오. 상관계수의 크기에 대한 해석은 앞서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군가 자꾸 다른 분야에 있는 분들이 우겼을 때 적정한 표본 크기에서 이 정도가 뭐 경험적 수치로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가이드라인이다 정도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상관계수는 여러분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r이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성이 있죠. 부호도 있고요. 또 r이 상관계수가 1로 갈 것으로 강한 상관이고 마이너스 1이 갈수록 음의 관련성이 큰 거고 0일 때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요. 상관계수 부호를 먼저 보시면요. A 그림입니다. 좌측을 보면 뭐예요? X가 커질수록 Y가 커지고 있죠. 점들을 보시면. 그래서 그것에 이렇게 점들을 대변하는 직선을 그려보면 기울기가 플러스가 되는 걸 볼 겁니다. 상관계수가 양의 상관계수라는 거고요. A의 우측 두 번째 우측 그림을 보면요. X, Y 중에 그림이 이렇게 내려오는 그림이죠. X가 커질수록 Y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경우는 음의 관련성을 띠고 있다. 그래서 상관계수를 구해보면 0보다 작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B를 한번 보세요. 상관계수의 크기인데요. X가 있고 Y가 있는데 그 점들이 있죠. 그 점들을 잘 대변하는 직선이 있어요. 그 점이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가가 선형적 관련성이 얼마나 깊은가 이런 거거든요. 거기 0.8로 그려진 거랑 그 점들이 직선 위에 다 올라가져 있죠. 이럴 땐 상관계수가 완벽하게 1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상관계수의 크기와 관련되는 거다. C가 대단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먼저 왼쪽 그림을 볼게요. X가 커지는 데 따라서 Y가 이렇게 따라 커지고 줄어드는 모습이 아니죠. 그렇죠? 전혀 관련이 없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상관계수가 0이 나와요. 우측 그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보면 비선형 곡선 관계라는 거 여러분들 보이죠? 자, 포물선 중에 가운데 봉우리 있는 데서 아래로 이렇게 짝대기를 이래 내려그려 보세요. 이런 것들도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y꼴의 x제곱 관계 같은 경우도 상관계수를 보면 0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관련이 없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비선형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자, x를 나이라고 해보세요. y를 소득이라고 해보세요. 그 봉우리 포물선에 꼭지점 있는 데서 세로로 이렇게 내려가 보면 왼쪽을 그 세로로 근데 나이를 50대라고 해보세요. 50대. 그럼 뭐예요? 50대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플러스 방향으로 커지고 있죠. 포물선이 보면. 즉 나이를 먹을수록 직급이 올라가다 보니까 소득이 늘어나는 건데 50대 오른쪽을 보면 뭐예요? 50대 넘어서 이제 그 회사에서 정년 퇴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를 먹을수록 오히려 소득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는 방향이 뛰는 거죠. 이렇게 비선형적 관계 있을 때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구간을 나눠서 50대 이하와 50대 이상을 따로따로 상관계수를 구해서 제시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상관계수의 부호와 크기에 대해서 앞서 설명한 내용이 글로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상관계수의 부호를 먼저 볼게요. 상관계수의 부호라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는 두 변수의 증감의 방향성을 나타낸다. 그래서 부호가 플러스일 때는, 즉 기울기가 플러스일 때는 x값이 증감에 따라서 y값도 같이 증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림 A의 왼쪽 그림을 말하고요. 상관계수의 부호가 음이 나왔다. 이런 말은 뭐예요? x값은 커지는데 y는 오히려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것이 그림 A의 오른쪽 그림이다. 앞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복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관계수의 크기와 관련되는 얘기입니다. 상관계수의 절대값의 크기는 직선에 얼마나 데이터가 몰려 있느냐, 집중되어 있느냐를 나타내는, 직선에 집중된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 보면 그림 B의 왼쪽은 상관계수의 절대값의 크기가 0.8로 직선의 주변에 자료가 집중되어 있는 정도가 80%다. 그림 B의 오른쪽은 상관계수의 절대값의 크기가 1로서 직선의 주변에 자료가 집중되어 있는 정도가 100%이다. 즉 직선 위의 데이터들이 모두 놓여 있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상관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겪는 곤란함 때문에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비선형성이다. 혹은 곡선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상관 분석을 해야 될까? 상관계수는 선형성의 측도이므로 상관계수가 0이라고 해서 무조건 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 페이지에서 C의 두 변수 간의 특정한 관계가 없음을 알 수가 있어요. 왼쪽은. 그런데 오른쪽은 뭐예요? 아까 나이와 소득과 관련되는 겁니다. 선형 관계는 없지만 2차 곡선의 관계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상관계수는 두 수치형 변수 간의 선형성 연관도, 선형성 집중도의 측도라는 특성이 있으므로 해석을 할 때 반드시 선형의 범주 내로 제한해서 해야 된다는 걸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만약 두 수치형 변수 간에 있어서 곡선 또는 비선형적 관계가 있은 경우는 앞에 보면은 나이와 소득을 그래서 가운데 제가 자르라고 했었죠. 적절한 비선형 관계를 고려하거나 한 변수, 즉 나이 변수를 기준으로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상관계수를 따르고 하는 것, 그래서 제시하는 것, 이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거기 예를 들어 그림 C 오른쪽에서 X가 나이고 Y가 소득이라고 하자. 이때 나이를 적절한 두 개의 구간,
예를 들어 나이가 50 이하인 집단과 50 이상인 집단을 나누어 상관계수를 구해봄으로써 나이가 작은 50 이하인 집단에서는 나이와 소득이 직급이 올라가면서 플러스의 관계를 갖고 있지만 나이가 큰 50 이상인 집단에서는 나이와 선호도가 아니네 오답니다. 소득의 관계가 마이너스 은퇴를 해서 그런 거죠.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까지가 상관계수의 부호와 크기에 관련되는 내용이었습니다.